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12월 9일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12월은 다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서 두 번째인데 오늘은 총론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지난주에 총론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제론도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론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경제론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총론을 배웠는데요. 총론에서 뭘 배웠는가 타이틀만 해볼게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의 개념 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정착물 이런 개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중요한 게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 후보지, 이행지, 택지, 부지, 필지, 핵지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하나 하고 이제 수업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어서 부동산의 특성을 계속 해볼 건데, 자,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서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성까지 했다고.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인데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거 잘못 썼네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성을 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이었는데, 근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진다. 자연적 특성이 무엇가 있고 인문적 특성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부터 해서 개별성, 인접성, 연결성 등등 있어요. 이것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뭐 인접성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올해도 인접성이라는 용어는 나왔지만 인접성을 쟁점을 삼아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개별성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부터 해서 뭐 고가성 등등이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문적 특성에서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저 용도의 다양성 정도.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은 비싸다. 이런 것도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40년이 됐는데요.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은 2번인가 3번 지문 나와요. 지문. 그럼 10년에 한 번씩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동성부터 해서 개별성까지 요 4개하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5가지 공부하시면 그러면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동성을 했는데 혹시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부동성이 어쩌고저쩌고 쭉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은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역. 그 다음에요. 임장활동. 그렇죠. 임장활동. 그 다음엔 외부 요건. 요 3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 3가지가 부동성이 시험이 10번 나오면 그러면 7번에서 9번 정도가 이 정도에서 답이 돼요. 올해도 여기 지역하고 임장활동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이나 2번 정도가 다른 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하고 이제 이게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지금 벌써 부동성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부동성 나왔을 때 요거 3개 위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성 됐고 이제 부증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다가 이제 부증성, 영속성 이렇게 최근에는 영속성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부동성을 압도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증성 내다가 요즘은 영속성에서 답을 잘 줘요. 근데 개별성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아직 영속성을 최근에 자주 출제하고 있다. 그러면 자, 부증성을 갑니다. 자, 부증성 하기 전에 이제 공포까지 들어갔잖아요. 공포 선생님 처음 뵀죠, 이제? 공포서 처음 뵀을 겁니다. 지금 민법, 개론, 공포 이렇게 3과목을 하는데 그러면 12월 달 훅 갑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대충 가고 내년 1월 달부터 공부해야 되지. 내년 1월 달 되면 또 내년 1월 달에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충실할 거. 요즘 3과목 중에서 무슨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개론? 그러지 말고 개론 아니고 무슨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민법. 민법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7시간 내지 6시간을 민법. 그 다음에 2시간 내지 3시간은 개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은 1시간 내지 30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공법은 꼭 해주셔야 돼. 공법을 책에 있는 내용, 디테일하게 절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어떻게 흘러가는 그 패턴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오고 이거 패턴을 봐야 되지 거기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1년 내내 공법만 해도 다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법은 흘러가는 틀, 민법은 좀 꼼꼼히 볼 필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1월 달이 되면 공시법이 들어오죠, 세법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중개사법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20몇 일 남았는데 1월 달이 되기 전까지 그때 민법을 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개론 좀 열심히 해주시고, 부동산의 개론은 그날 공부했던 거, 그날 했던 거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의 개론 내가 언급하지 않은 거, 네가 언급하지 않은 거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언급한 것만. 자, 이제 부동성에서 지난주 했던 거 이거잖아요. 지난주 했던 것 중에서 지역, 그다음에 임장활동, 예부여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부증성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부증성의 뜻을 우리 시험에서 내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필기노트는 몇 쪽이냐면 필기노트는 7쪽이야. 책은 펴지 마시고 필기노트 7쪽을 펴고 여기 이제 칠판 보시면 돼요. 그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토지 빼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다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물건들 중에서 인간이 만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냈다고. 그 토지는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것을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비생산성이라고 한다고. 옷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토지는 못 만듭니다. 그것을 부증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겁니다. 근데 토지의 공급은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두 개로 말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이 뜻을 해석하는 게 부증성 공부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데, 물리적 공급의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옷이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만들어냈다고.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낸 거라고. 그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그럼 토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 외에 새롭게 만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새롭게 만들 수 없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 공급.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걸 부증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저 용도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 하는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써놨어요.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토지를 펼쳐볼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러면 한 4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바다도 토지예요. 물 다 빼버리면 바다가 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어요. 다 토지입니다. 다만 바다는 물이 고여있는 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그리고 임야, 산, 그 다음에 농지, 그리고 택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량이, 우리나라 토지량이 어떤 경우도 증가하지 않아요. 그걸 부증성이라고 해요. 못 만드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택지가 부족하니까 농지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용도를 바꾼 거라고. 그다음에 바다 일부를 택지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가 지금 노란 선으로 빗금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바다를 택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원래 농지였는데 택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다였는데 택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용도 바꾸는 것을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용도 전환이거든. 용도 전환. 그럼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용도적 공급은 용도를 바꾸는 거라고.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근데 이걸 한 서너 번 출제하는데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했는데
도대체 용도적 공급이 뭐냐? 용도 바꾸는 겁니다. 용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래. 그 개별 용도는 이게 전체 토지인데 택지라는 개별 용도, 농지라는 개별 용도, 임야라는 개별 용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택지라는 개별 용도의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토지 전체량, 우리나라 토지 전체량은 증가시킬 수 없지만 택지라는, 농지라는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적 공급 가능. 그게 뭔데? 용도 전환. 이게 힘들면,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 가능이 힘들면 여기까지 하라고.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은 이해되시잖아요. 용도 바꿀 수 있다.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학에서는. 그럼 용도적 공급이 어떤 경우인데요? 조성지,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그 택지 조성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조성지가 용도 바꾸는 거라고. 새만금 간척 사업한 것은 토지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바다라는 용도를 택지 또는 산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농업용지로 바꾼 거라고. 그걸 매립지라고 그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공유수면 그건데 바다거든, 바다. 그럼 바다가, 부동산에서는 바다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야. 바다라는 토지를 택지라는 용도로, 농지라는 용도로 이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매립지죠.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가 용도적 공급하는 경우라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지, 임야를 농지로 개간했다. 이것도 용도적 공급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용도적 공급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해요. 이 토지가 원래 바다였어요. 그럼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바다야. 이렇게 해버리면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토지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점검을 해볼게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O.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X.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O. 그러면 이제 용도적 공급을 표현할 때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것은 용도적 공급의 경우에 해당한다. OX, O.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용도적 공급이 뭔데? 조성지 매립지다. 자, 그러면 요 부증성이 예외라는 말은 없는데 부증성이 예외가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출제돼요. 그 부증성 예외를 이제 보자고. 국어구마니까. 부증성은 뭡니까?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야. 그 부증성이 예외가 되면 토지를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럼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속이는 거라고. 어떻게 속이냐면 용도적 공급은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생각하지 말고 부증성이 예외란 말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부증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X. 조성지 매립지,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행위는 부증성이 예외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OX, X. 되셨죠? 더하면 제2바포, 여러분 기하포. 자, 이게 이제 부증성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물귀신 작전 쓴다고, 물귀신 작전. 어떻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만 안 되는데 용도적 공급을 꼭 끌어들여.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X야. 가장 최근에는 28회 때 출제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그렇게요. 자, 이제 파생현상.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파생현상. 1번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은 무수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공급을 배워야 돼요. 공급. 오늘 이제 공급 배울 건데 그럼 이 공급 배워야 되면 이런 거 된다고. 탄력성을 배워야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안 배운 상태에서 제가 이거 설명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부정성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럼 토지가 늘 부족해요. 토지 부족 문제 근본 원인이 부정성이야. 부족하다를 희소하다고 그래. 그럼 토지가 희소하고 부족하다는 근본 원인은 부동성입니까? 부증성입니까? 부증성이란 소리야. 부증성. 그럼 생각해봐요. 부족하고 희소하면
그걸 나 혼자만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골동품이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을 발생시킨다고.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공기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공기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혼자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 그러면 공짜는 안 돼. 공짜는 안 되고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 지가, 토지 가격을 내라. 토지 사용료를 내라.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만들어지니까. 그럼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돈 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하고 못 만드니까 독점적 소유욕을 발생시키고 가질 때 돈 내야 된다. 지가지대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가고 현상이 지가가 토지 가격이고 고가 높을 거야. 지가고 현상은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야. 토지 수요가 막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지. 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이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토지 가격은 떨어지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은 증가는 안 되는 거라고.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그것을 지가고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성 공공성의 근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최이효용의 근거가 되는데 최이효용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주어진 토지 내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저 북한산 국립공원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최이효용이라고 그래. 최이효용.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까? 못 만들기 때문입니까?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걸 최이효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간 수요에 대한 수요자 경쟁인데 이 공간이 토지야. 그럼 토지 수요에 대해서 수요자끼리 싸운다는 소리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수요자끼리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싸웁니까? 안 하잖아요. 못 만들까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했던 거야. 그럼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외울 거야, 여러분들? 못 외운다고. 외우지 말고 오늘은 최이효용 딱 하나 하는 거야, 이렇게. 최이효용. 자, 그 다음에 토지 공급 조지를 골라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봤잖아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토지 벌지 말고 옷 봐, 옷. 이 옷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옷의 가격은 올라가겠네? 그럼 옷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 옷 가격이 10만 원이는데 누군가가 뭐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거 옷을 입고 나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드라마 보고 막 그게 열풍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어떤 연예인들이 입고 나와서 정말 예쁘게 보였다. 그럼 막 사게 된다고. 그럼 언니 나도 그것도 사야 되는데 뭐 어쩌고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옷의 수요가 급증해. 그럼 옷의 가격이 10만 원짜리가 막 30만 원, 40만 원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옷 만드는 회사에서는 다 오늘 야간 작업해야 되니까 나무새 해가지고 공급을 바로 증가시켜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면 가격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될 거라고. 이게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한 거야. 수요 증가하는 곳에 공급을 증가시켰다.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하다 이렇게. 근데 이걸 토지로 바꿔봐요. 우리 서울의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 가격이 막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급 조절이 영리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해요. 그래서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토지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결국은 수요 공급 조절. 이 수요 공급 조절을 수급 조절이라고 그래. 수급 조절이 곤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요. 자, 최근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5번 토지형의 집약화입니다. 이제 고층화 써놨는데 앞으로 토지형의 집약화는 저기 63빌딩을 생각하면 돼요. 63빌딩. 그럼 63빌딩은 건물을 높게 짓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토지형 집약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자, 1번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2번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이용한단 말, 의미. 이 토지를 이용한단 말은 이 토지를 그냥 내가 보고만 있다. 그건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이용한단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사람이 개입한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
보고만 있으면 토지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개입했습니다.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토지 이용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다 건물 짓겠다. 그게 토지 이용이라고. 여기다 농사 짓겠다. 그게 토지 이용이라고. 그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저기 북한산 국립공원 있는데 그냥 바라만 봐요. 이렇게. 그건 토지 이용한 게 아니라 토지 바라보는 거지. 그럼 토지 이용한단 말은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가 결합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요 1번 토지 있고 요 2번 토지가 있는데 요 그림은 강의 노트 있어요. 강의 노트. 그럼 1번 토지가 요 토지 한 단위. 그 다음에 2번 토지도 토지 한 단위야. 이 말은 1번 토지, 2번 토지 면적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이제 자본이 투입될 건데, 요 자본이. 그럼 1번 토지는 자본이 10개, 2번 토지는 자본이 20개. 이렇게. 그러면 자본 하나당 건물이 1층이 올라간다면, 그럼 요 1번 토지는 건물을 10층짜리 짓는 거야. 2번 토지는 건물을 20층짜리 짓는 거라고. 20층짜리. 그러면 토지용 집약화, 저 집약화가 뭐냐면, 토지 이 단위 면적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량이야.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량, 자본의 량이 많은 게 어딥니까? 2번이야.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한다고. 그럼 요 2번용이 집약도가 높다고 그래. 집약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약도가 높다 한다고. 집약도가 높습니다. 이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 그럼 왜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원인은 두 가지야. 첫 번째,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럼 토지가 막 만들어진다면 건물을 저렇게 높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토지가 부족하니까 좁은 땅덩어리에다 건물 지을 때 높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이 말이야. 이걸 토지용 집약화라고 해요. 그냥 토지용 집약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토지용을 집약화시켰다. 이 말은 건물을 높게 지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부증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켜.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것을 집약적 이용. 반대가 조방적 이용입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집약도가 높은 거, 집약적 이용이 2번이고 1번이 상대적으로 조방화야.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높은 건물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 거기 시골은 토지도 널널하고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도 낮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은 토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토지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토지 이용할 때 높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적 이용이라고 한다고. 시골은 토지 이용이 조방적 이용, 서울은 집약적 이용. 의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증성에 대해서 얼추 다 끝내봤는데요. 부증성에서 다 하지 말고 이제 세 가지만. 자, 부증성의 뜻,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이유 이용을 해야 한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을 뭐 한다? 집약화시킨다.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요. 자, 보자고요. 28회 때 출제했던 거.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켜 채용의 근거가 된다. OX?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자, 이게 부정성 됐어요. 이제 영속성으로 갑시다.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야. 영속성. 그래서 비소멸성 그런다고. 토지는 소멸하지 않잖아요. 비소멸성.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요. 사람은 오래 살아 100년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100년 후에 거의 다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봐요, 건물.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럼 노후화돼요. 마모돼요. 파손된다고. 그럼 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럼 영속성,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토지는 썩지 않는다는 소리야. 마모되지 않는다. 근데 건물은 마모돼요. 노후화되고. 사람도 노후화되잖아요. 마모되고. 사람도. 이걸 토지의 영속성이라고. 마모되지 않는다. 그럼 건물은 마모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노후가 마모되면 이 건물은 가치를 감소시켜야 됩니까? 증가시켜야 됩니까? 감소시켜야 돼요. 가치. 이게 신축에서요. 신축에서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에서 30년 흘러가면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감가해야 돼. 감가. 이 건물 감정평가할 때 감가, 가치를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럼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가치 감소시킨 것을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다시요. 건물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네,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이 발생했으면 가치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것을 감가라고 하고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노후와 마모 파손에서 가치 감소하면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후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마모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영속성이야. 그럼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의 뜻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토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비소멸성이라고. 소멸하지 않는다야. 그럼 토지는 비소멸성,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요, 물리적이란 말 빼고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이제 이게 영속성이란 뜻이야. 그러면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영속성이에요. 이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 물리적으로 빼고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주의할 거. 그러나 토지는 부동성, 못 움직인다. 그래서 붙어 있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게 부동성이고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하곡동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가 3번지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게 인접성. 왜?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요,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2번지 토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부의 예부 효과라고 해요. 부의 예부 효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이 2번지 토지 감정 평가할 때 가치를 증가시켜야 됩니까? 감소시켜야 됩니까? 감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치를 감소시킬 때 이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감가. 자, 봐요.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감가야. 감가. 그런데 가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부동산학에서. 그러면 노후와 마모 파손이 발생해서 감가했다. 그것은 물리적 감가라고 한다고. 물리적 감가.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나눠진다고.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고. 의미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야. 자, 그런데 토지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봐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 안 되는 거야. 물리적 감가.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됩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된다는 거야. 뭐만 안 된다? 물리적 감가만 안 된다. 의미 아셨죠?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영속성 때문에 파생 현상으로 갑시다. 영속성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파생 현상.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을 빵을 샀어. 빵. 자, 빵을 샀습니다. 또 빵을 샀는데 여름철에 빵은 한 2, 3일 흘러가면 이제 썩기 시작해요. 곰팡이 나고 썩기 시작해서 일주일 흘러가면 빵이 다 사라지고 이제 냄새만 남아버려요. 그러면 10억을 빵을 사놓으면 일주일에 10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 토지를 샀어. 토지. 요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토지를 10억짜리 샀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요. 썩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걸 부동산학에서 뭐라 하냐면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썩으니까. 이해됩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만 있으면 토지에 묻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토지에 묻어둔다가 땅속에다 돈을 묻어둔다가 아니라 장기 투자한다는 소리야. 장기.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의 수명이 만약에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투자해도 몇 년이야? 1년밖에 안 된다고. 근데 토지는 수명이 영원하니까 영원히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영원히 투자하는 땅은 안 좋은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토지를 샀는데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럼 물려줘야지, 상속. 또 안 팔리면 그 다음에 또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안 팔리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야. 상속되는 땅이니까. 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아시겠죠?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은 뭐 있어요? 투자의 목적은? 네가 해라, 이씨. 돈 버는 거야.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 그럼 토지에 투자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돈을 두 가지로 버는 거야. 어떻게 두 가지로 버냐면 요거는 봤을 건데 요거는 봤는데 기억이 없죠? 지지난주에 봤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야. 11월 요 마지막 주 이거 봤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이 토지를 내가 이제 사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투자했는데 요걸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취득할 때 10억에 샀어. 10억에 취득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요걸 내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해. 임대 영업. 요 토지를 빌려줘. 다른 사람에게. 그럼 다른 사람이 빌려주면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민법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나에게 이 토지 이용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씩 지료 사용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 수입이야. 수입. 그러면 토지에 부동산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보유기간 동안에 영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게 있다. 보유기간 동안에 영업에 들어서 돈 버는 게 영업수준인데 그것을 소득이득이라고 그래.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후에 처분할 거야. 처분. 팔 때 얼마에 파냐면 20억에 판다고 이렇게. 그럼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10년 동안 시세 차익이 10억 난 거야.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한다고. 자본이득.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되고 투자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OX. 요즘 요거 잘 내요. 요거 잘 낸다고. 영속성에서 요거 잘 내고 있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자, 그 다음에는 이 영속성이 내포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살 때, 빵을 사 먹을 때는 이 빵을 먹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서 이 빵의 몇 %가 내 근육이 되고 내 신체 구조 어떤 거 일으키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토지를 살 때 토지는 수명이 영원하니까 이 토지를 살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앞으로 그 지역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영속성은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 그래서 영속성에서는 장래, 장기, 미래, 예측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토지를 살 때 토지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장기적거리라고 그래.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를 사고 팔 때,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할 때도 중개 활동할 때 어떤 사람이 토지 사러 오면 그럼 장래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합니다. 이거 설명할까 안 할까 한단 말이야. 감정평가사가 어떤 토지를 평가할 때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생각한다고. 그런데 수명이 딱 한 번 쓰고 끝난다. 그럼 중개업자는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장기적 고려,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장기적으로 배워라. 이것도 생각이야. 이거 다 필요 없고 장기 이렇게 하면 돼. 장기. 그러니까 영속성이 내포하는 거. 영속성이 내포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야.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 그래서 예측이 한다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적 또는 장래 이런 말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래란 말, 예측이란 말, 장래란 말, 장기란 말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이라고. 장기적 고려. 자, 여기 4번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 안 돼.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 그래서 이 영속성 때문에 가볍게 설명해 볼게요. 이 영속성 때문에 가치 정의가 나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가 하거든. 이 가치 정의 나오고 나중에 감정평가 가면 예측 원칙이라는 거 나와. 그럼 예측 원칙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게 예측 원칙이야. 그럼 토지가 영속성이나 특성이 없다면 예측이란 말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측 원칙이
영속성이 나온 거고, 감정평가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온다고. 이 수익환원법도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이 다 예측을 통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앞머리만 따면 돼. 영가예수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영가예수.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전에 제가 이걸 초반부터 이걸 알려드렸더니 여러분 머리만 아파한다고.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영가예수 하면 된다고.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오늘 사용하고 내일 수명이 끝난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없어요. 근데 영원하니까 토지처럼 영원하고 아파트 수명도 50, 60년 되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 거라고.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마모되는 걸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토지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왜? 토지가 마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토지가 마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마모되는 걸 전제로 재생산 다시 만드는 이론은 토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6번, 7번 있는데 하지 말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영속성 정리하고 갑니다. 영속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은 마모 파괴된다. 그러면 마모 파괴됐을 때 그때 감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한다. 그럼 토지는 마모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도 부동성, 인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의부가가 발생하면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 이제 싸잡아서 물귀신 작전을 한다고.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물리적 감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파생현상은 가치보존이 우수하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는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수명이 하루다. 그럼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영원하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건데 보유기간 동안에 영업을 통해서 돈 번다. 소득이도. 팔았을 때 시세차익 자본이도. 그럼 토지의 수명이 하루에 끝난다. 그러면 오늘 사서 내일 판다는 말도 없고 시세차익이라는 말도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일을 적용되지 않는다. 의외로 5번 잘 나옵니다. 5번 이게 관리의 필요성과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영가이수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지의 특성 중에서 이제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거든요. 그게 개별성입니다.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별성이에요. 다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거 볼까요? 여기 이제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곡동 2번지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필지라고 해요. 필지.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면적 볼까요? 1번지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2번지 토지가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면적만 보면 똑같죠. 이제 모양. 이걸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생김새.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는 정사각형. 하곡동 2번지 토지는 직사각형. 달라지죠. 이게 다르다는 소리야. 이걸 개별성이라고 그래. 그럼 선생님, 둘 다 정사각형인데? 그래요, 좋아. 그럼 둘 다 정사각형. 그럼 여기까지 보면 면적도 똑같고 형태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경사도 1번지 토지 평지, 2번지 토지 완경사. 완경사는 약간 경사졌다는 소리야. 선생님, 둘 다 평지인데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네. 그다음 토양. 1번지 토지 마사토. 2번지 토지는 그냥 뭐 마사토가 아니라 뭐 진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가 모든 면에서 똑같은 토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걸 개별성이라고 한다고. 저하고 몸무게, 키 똑같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게 개별성이야. 그럼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꿔 쓴다를 대체한다고. 대체. 그럼 바꿔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비대체성이라고. 요 개별성에서는 B자가 잘 나와봐요.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성 바꿔 쓸 수 있다. 저 B자. 여기 나오네.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B자. 그런데 전부 다 B자를 빼고 준다고 봐요. 개별성은, 토지의 개별성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한다. B자를 빼버리죠. 그럼 뭐다 X다? X.
개별성은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상품이 표준화됐단 말은 다 똑같다는 소리야. 규격화됐다는 소리야. 근데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죠? 그 B자 빼고 상품의 표준화 X,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근데 조직성 이렇게 하거든.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조직화시킨다. OX, X,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어떤 조건으로 사고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다 개별적 특성이 반영돼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인데 거래의 공개성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개별성이 나오면 B자가 생각나야 돼. 그 B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야. 개별성 다 다르다. 비대체성 바꿔 쓸 수가 없다.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 이렇게 B자. 개별성 나왔습니다. 무슨 글자? B자. 개별성 나왔습니다. B자 이렇게. 자, 여기 대체 물리적 대체 불가능하다. 개별성인데 요거 하지 말라고 2번은. 그러니까 요거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하고 용도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용도가 똑같은 사람이 부동산에 결혼 강의한 사람이죠. 근데 저하고 물리적으로 키, 몸무게, 생김새, 뭐 성격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야. 없다. 그래서 요 밑에는 하지 말고 요 위에 것만.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무엇이 파생되는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도대체 일물일가의 법칙이 뭔가? 기초 입문과정에서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을 했을 건데 기억이 이제 없을 거라고. 자,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을 한문으로 써볼게요. 일물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뭡니까?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 그랬어요. 그럼 일가는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이에요. 동일한 가격.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물건은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 소리야.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물, 동일한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이 없으니까 동일한 가격이란 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건 출제했어요. 개별성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란 말 나온다고.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가격하고 임대료하고 수익 등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것을 개별화시킨다고 그래. 다르다. 개별화시킨다. 구체는 의미가 없고 개별화시킨다. 이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개별화시킨다. 감정평가할 때 개별분석이라는 게 있다. 이 개별분석이 무슨 말이냐면 하곡동 1번지 토지를 평가로 가요. 그럼 여기가 하곡동인데 감정평가할 때 여기 하곡동 1번지 토지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걸 가서 보러 갑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고. 중개사가 보여준 것만 임장활동이 아니라 감정평가 가서 보는 것도 임장활동이라고. 가서 보는데 요거 평가할 때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 해야 되고 하곡동 일대를 분석해야 돼. 그럼 하곡동 일대 이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는가 이것도 다 파악해야 돼. 그런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있는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을 하고 그리고서 이 부동산 가서 보는 거야.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복도는 적정한지 계단은 적정한지 층고는 어떤지 화장실은 적정한지 이거 보는 거야. 그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 모든 부산이 다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개별 분석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해야 한다는 소리야. 근데 뜻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거나 할 필요 없이 개별로 하잖아요. 개별. 지역 나오면 뭐요? 부동성. 개별 나오면요. 개별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품의 비표준화 붙어 있잖아요. B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B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재밌어요. 5번은 시험을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공급을, 토지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들어요.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 공급하는 사람 딱 한 명이야. 그걸 독점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10개다. 그럼 한 사람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10명이 공급할 거니까. 그럼 다 다르니까 한 사람만 공급한다. 이걸 독점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 공급을 만든다. OX? O. 근데 이렇게 된 거라고.
시험에.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냈다고. 이제 생각나겠지. 맞아. 개별성은 B자가 나와야지. B자가 나왔다. 이거 O. 얼마 흐뭇한지 몰라. 맞춘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 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B자가 들어가서 옳은만 아니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해야 돼. 그러면 독점적 공급이 해야 되는데 비독점적 공급에서 B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된다고 이렇게. 자, 여기 개별성이요. 자, 개별성 정리해 볼까요? 개별성은 다 다르다. 그래서 비대체성. 대체가 불가능하다. 요거 하나 하고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요거 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개별성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 나오면 다 개별성이고 개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자,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해보자고요. 개별성이 나오면 일물일가의 법칙하고 개별하고 B자 세 가지 하자고. B자 아니지? 자, 개별성 나왔습니다. 그 B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다? 개별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기출지문은 개별성을 어떻게 냈는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올해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32회 때 요 개별성. 자, 보게요. 자, 개별성으로 갑시다.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돼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나왔죠? 토지시장에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OX? O잖아요. 일물일가의 법칙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가 제약된다. 이게 비대체성이라는 소리예요. 비대체성.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올해 시험 이렇게 냈다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개별성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일물일가의 법칙, 그럼 개별성. 개별성 그러면 세 가지. 자, 세 가지 해봅시다. 개별성. 그러면 비대체성, 비.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그 다음에 개별. 개별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 이렇게. 자, 이제 토지의 특성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고, 자,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불안 가능성, 사회적 위치,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이 있어요. 네,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지금 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토지 용도가. 그럼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용도 전환이야. 그럼 용도 전환하는 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야.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1번 타자가 이거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요 뒤에 것은 지금 보지 말고. 왜? 다른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거 되니까. 그럼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거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용도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이 토지 용도가 농지다. 2번 택지다. 3번 도로. 4번 공원. 5번 뭐 묘지도 될 수 있는 거고 6번 체육 용지도 될 수 있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많은 용도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떤 용도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용도라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럼 얘는 농지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농지를 이용해야 돼. 만약 이 토지가 처음부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용도가 농지다. 그럼 농지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용할 때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게 체이용이에요. 체이용. 그럼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체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체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용도가 한 가지다. 그럼 그 용도를 이용하면 돼. 근데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생각해야 돼. 저의 용도도 많이 있겠죠. 저의 용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에 결혼 강사로 지금 용도가 정해졌어요. 근데 용도가 잘못 정해질 수 있잖아요. 저의 용도는 저를 최고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중개사 강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산에서 먹고 노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잘못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럼 제 용도가 딱 정해졌다. 너는 죽을 때까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부동산에 결혼 강사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저희가 용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럼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한 걸 생각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1번이 가장 잘 나오죠. 용도가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용도가 다양하면 이 용도끼리 싸워요. 이 토지를 주고 농지를 이용하자, 택지를 이용하자, 도로를 하자, 공원을 하자 막 싸운다고. 그걸 용도 경합이라고 그래요. 용도끼리 싸운다, 용도끼리 경합한다. 그 과정에서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하게 된다는 소리야. 자, 용도의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그 다음에 체유 이용.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 나머지 여기 병합분할 가능성이라고 해서는 다 부수진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해봤는데, 토지의 특성을 해봤는데, 그동안 최근에 출제했던 기출집을 한번 볼까요? 이거 풀리면 되니까. 자, 갑시다. 1번, 부동성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여기 이제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시험 지문입니다. 2번, 부중성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지하와 부동산 지하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뭐요?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물건이야. 그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 것은 부중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동성. 물건 중에서 못 움직이는 거, 부동성.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은 부동산이라 하자. 움직이는 것을 동산이라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 것은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부동성.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 지문이라고, 올해 시험 지문. 부동성.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오케이. 자, 3번. 토지의 부중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부중성이 나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요즘 잘 나온 것은 집약화야. 고층화. 부중성, 집약화, 체유 이용.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늘 부족하다. 희소하다. 여기 이제 부중성에서 나온 거죠. 부중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을 곤란하고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OX? 4번 영속성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지 말고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 노후와 마모, 파손되지 않는다.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토지는 원칙적으로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영속성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장래, 미래, 예측, 변동 이런 것들이 다 영속성에서 파생된 현상이고, 영속성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고,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드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생각나야 돼요. 영속성이면. 그럼 영속성은 부동산 관리, 의의를 넣게 하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 배려. 뭡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예? 다 하지 말고 영속성. 그러면 물리적 강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영속성은 장래,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5번 개별성 나왔습니다. 개별성 나오면 가장 먼저 개별이란 말, 그 다음에 일물일가치 배제한단 말, 그 다음에 비자. 그럼 이제 개별성 나오면 제가 약속합시다. 글자 순서대로 개별성 나오면 비자, 그 다음에 개별, 그 다음에 일물, 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5번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 일가의 법 적용이 배제되고 아까 했던 거예요. 토지시장에 물건의 안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OX? 올해 출제했던 거. 자, 6번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나왔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바꿀 수 있다. 용도적 공급. 용도끼리 싸운다. 그 과정에서 최고 가치 창출하는 이용을 하게 된다. 그걸 체유 이용. 6번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체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까지 마무리했는데, 우리 책은 70쪽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부동산의 특성이냐면, 70쪽부터 해서 부동산의 특성이 8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크게 보지 말고 여기 강의 노트, 필기 노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책은 양 사이드에 뭐만 본다? 기출 지문만 본다.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제 제 2편 부동산 경제론 파트로 갑니다. 되셨나요? 예.